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체 게바라 평전입니다. 붉은 베레모, 긴 머리카락,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이 남자의 얼굴은 지금도 전 세계 청년들의 티셔츠에, 카페 벽에, 시위 현장의 깃발에 등장합니다. 혁명의 아이콘, 게릴라 전쟁의 전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냉혹한 독재자의 공범. 한 사람을 두고 이토록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경우는 역사상 드문 일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화였고 죽은 뒤에는 더욱 강력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에르네스토 게바라 데 라 세르나. 우리가 체 게바라라고 부르는 이 인물의 본명입니다. 1928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건축가이자 농장 경영자였고 어머니는 독서와 사유를 즐기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집안은 중산층이었으나 늘 경제적으로 빠듯했고 에르네스토는 5 형제 중 맞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심한 천식을 앓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이, 끊임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 어머니는 에르네스토의 건강을 위해 가족 전체를 기후가 좋은 알타 그라시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는 천식 때문에 학교를 자주 쉬어야 했고 그 대신 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읽었습니다. 마르크스, 프로이트, 네루다, 사르트르, 잭 런던의 모험 소설들. 철학과 문학과 정치학이 뒤섞인 그 독서의 시간들이 그의 머릿속에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반항심을 함께 키워냈습니다. 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포츠에 집착했습니다. 럭비, 수영, 골프, 사이클. 마치 자신의 몸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정복하려는 것처럼 발작이 오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이 완고함, 이 고집스러운 의지는 이후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기질이 됩니다. 1948년 에르네스토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의사가 되려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어머니의 영향이었고 동시에 인간의 고통을 직접 손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의실보다 거리에서, 도서관보다 여행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교과서가 아니라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할 현장이었습니다. 1951년 말 23살의 에르네스토는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함께 낡은 오토바이라 포데로사, 우리말로 강력한 것이라는 뜻의 이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목적지는 막연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을 한 바퀴 돌아보겠다는 것. 이 여행이 훗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책으로 출판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그 유명한 여정입니다. 아르헨티나를 출발해 칠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를 거치며 이 젊은 두 청년은 라틴 아메리카의 광활한 빈곤을 온몸으로 목격합니다. 구리광산에서 착취당하는 광부들, 원주민 공동체의 비참한 생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아마존 강변의 허름한 의료시설. 에르네스토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의학을 공부한 것은 개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사회 자체가 아프다는 것을 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청춘의 방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이가 책 속에서 추상적으로 이해하던 계급 모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하나의 고통받는 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한 명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명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행을 마친 뒤 에르네스토는 의대로 돌아와 1953년 의학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르헨티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도 없이 1953년 에르네스토는 볼리비아를 거쳐 과테말라로 향합니다. 당시 과테말라에는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이 이끄는 진보적인 민주정부가 있었습니다. 아르벤스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독점하고 있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이 실험적인 정부에 매료되어 그곳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는 과테말라에서 일하며 직접 혁명적 개혁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1954년 CIA의 비밀 공작으로 지원을 받은 쿠데타 세력이 아르벤스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허무하게 붕괴되는 장면을 에르네스토는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도 개혁도 제국주의 앞에서는 무력하다. 개혁은 안 된다. 타협은 없다. 오직 혁명뿐이다. 그는 이 뼈저린 확신을 갖고 멕시코시티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두 사람을 만납니다.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형제. 쿠바 독재자 바티스타 정권에 맞서 싸우는 망명 혁명가들이었습니다. 피델과 에르네스토의 첫 만남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고 대화가 끝날 무렵 에르네스토는 쿠바 혁명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 지망생이 쿠바의 혁명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 속어로 이바요, 친구라는 의미인 이 호칭은 그의 이름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결국 역사가 됩니다. 1956년 11월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82명의 혁명 전사들이 낡은 요트 그란마를 타고 쿠바 해안에 상륙합니다. 이 중에 체 게바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사로 합류했으나 곧 전투원이자 지휘관으로 변해갔습니다. 상륙 직후 쿠바 정부군의 기습 공격으로 일행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살아남은 이들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악지대로 도주했고 그곳에서 게릴라 전쟁을 시작합니다. 체는 이 혹독한 과정에서 탁월한 전략가로 빠르게 부상합니다. 산속에서 그는 농민들을 설득해 혁명에 동참시키고 전투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동시에 의사로서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천식 발작이 오면 전투 중간에도 흡입기를 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냉혹한 면모도 이 시기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비겁자나 배신자를 직접 처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동료의 죽음도 명할 수 있는 사람. 이 냉혹함은 이후 그에 대한 평가를 영원히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1958년 말 결정적인 산타클라라 전투에서 체 게바라가 이끄는 소수의 게릴라 부대가 쿠바 정부군의 보급 열차를 탈취하고 도시 전체를 장악합니다. 이 승리로 독재자 바티스타 정권은 사실상 붕괴됩니다. 1959년 1월 1일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군이 아바나에 입성합니다. 쿠바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전 세계 좌파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혁명 이후 체 게바라는 쿠바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먼저 라 카바냐 요새의 군사 지휘관으로서 반혁명 세력을 처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시기 그의 지휘 아래 수백 명이 재판을 거쳐 처형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과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론이 지금도 충돌합니다. 이후 그는 쿠바 국립은행 총재, 산업부 장관을 역임합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에 입각해 산업 국유화, 토지 개혁, 문맹 퇴치 캠페인, 교육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제 정책은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탕수수 단일 경작에 의존하던 쿠바 경제를 단기간에 다각화하려는 시도는 생산량 감소와 물자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는 자주 좌절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쿠바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유엔 연설에서 미국의 제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소련과 중국을 방문해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신생국들과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항상 날카롭고 거침없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자리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정가가 아니라 혁명가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는 것보다 총을 들고 산에서 싸우는 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혁명 이후에 쿠바가 관료주의와 소련의 영향력 아래 점점 타협해가는 것을 보며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1965년 체 게바라는 쿠바를 떠납니다. 피델에게 작별 편지를 남기고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나의 보잘것없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권력도 안락함도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체 게바라의 다음 목적지는 아프리카 콩고였습니다. 당시 콩고는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로랑 카빌라가 이끄는 혁명적 게릴라 운동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체는 쿠바 혁명의 성공 경험을 아프리카에 이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콩고에서의 7개월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현지 게릴라 전사들은 훈련이 부족했고 규율이 없었으며 전투보다 마법과 미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도부는 부패했고 현장을 떠나 도시에 머물기 일쑤였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쿠바에서 통했던 게릴라 전술이 콩고의 지형과 상황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1965년 11월 체는 콩고에서 철수합니다. 그의 일기에는 자조적인 문장들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패배했다. 이 실패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혁명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을 다시 생각했을 뿐입니다. 체 게바라는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볼리비아였습니다. 볼리비아를 거점으로 삼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인접국으로 혁명을 불길처럼 확산시키겠다는 원대한 구상이었습니다. 1966년 11월 변장한 채 볼리비아에 잠입한 채는 얀카우아수 정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게릴라 부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볼리비아 공산당은 지원을 약속했다가 철회했습니다. 현지 농민들은 혁명에 호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군의 게릴라의 위치를 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산지대의 혹독한 기후와 험한 지형은 부대를 지치게 했고 체의 천식은 고도 속에서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CIA는 볼리비아 군대에 대한 훈련과 정보 지원을 강화하며 게릴라 소탕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쿠바에서 성공했던 조건들이 이곳에는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1967년 내내 체의 부대는 포위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정글 속을 떠돌았습니다. 대원들이 하나둘 죽거나 체포되었습니다. 보급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통신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체는 후퇴를 거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우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1967년 10월 8일 볼리비아 이게라 마을 근처의 케브라다 델 유로 협곡에서 체 게바라와 마지막 남은 대원들은 볼리비아 정규군에 완전히 포위됩니다. 부상을 입고 총도 망가진 상태에서 체는 생포됩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쏘지 마라. 나는 살아있는 내가 죽은 것보다 더 가치 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0월 9일 CIA와 볼리비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체 게바라는 작은 학교 건물에서 처형됩니다. 향년 39세. 짧고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신원 확인을 위해 잘려나갔고 시신은 비밀 장소에 매장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1997년에야 유해가 발견되어 쿠바의 산타클라라에 안장됩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승리를 거뒀던 바로 그 도시에 체 게바라가 죽은 뒤 그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이코닉한 이미지는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시장에 의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알베르토 코르다가 찍은 그 유명한 흑백 사진, 별이 달린 베레모를 쓰고 먼 곳을 응시하는 채의 모습. 이 사진은 티셔츠, 포스터, 머그컵, 열쇠고리로 무한 복제되어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상품이 됩니다. 혁명을 꿈꾼 남자가 소비재가 되는 아이러니. 지지자들에게 그는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자 억압받는 자들 편에 선 의사혁명가이며 권력 앞에서 끝내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는 쿠바 혁명의 성공 이후에도 장관직과 편안한 삶을 스스로 버리고 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혁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사람. 반면 비판자들에게 그는 권위주의적 폭력의 냉혹한 집행자이자 독재 체제의 공범이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낭만적 이상주의자입니다. 그가 처형을 명한 수백 명의 죽음은 지금도 쿠바 망명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입니다.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체 게바라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매번 스스로 버렸습니다. 의사로서의 삶도 혁명 지도자로서의 권력도 그 어느 것도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총을 들고 전장에서. 체 게바라 평전은 단순히 한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읽는 내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가? 체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분명 다릅니다. 게릴라 전쟁도 냉전도 노골적인 식민지 착취도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했던 문제들, 즉 빈곤과 불평등,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 이상과 현실의 끊임없는 괴리는 오늘날에도 다른 얼굴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했고 독단적이었으며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고 콩고와 볼리비아에서의 시도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자신의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살.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살. 이 평전을 다 읽고 나면 아마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 뜨거운 열정에 대한 경외감. 또 하나는 그 열정이 낳은 폭력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어쩌면 그 불편함이야말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체 게바라 평전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천식 소년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횡단한 청년으로 쿠바 혁명의 영웅에서 콩고와 볼리비아 정글의 마지막 게릴라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신화가 된 남자로 체 게바라는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패배했습니다. 콩고에서도 볼리비아에서도.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패배는 그를 불멸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에 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혁명, 닫히지 않은 질문.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체 게바라 평전을 읽으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묘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를 영웅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차갑게 비판하기도 쉽지 않은 그 불편함. 처음에는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불편함은 체 게바라가 나에게 거울을 들이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어긋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평등이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바꾸려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상을 좇는 것 사이에는 항상 타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체 게바라는 그 타협을 끝내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쿠바 혁명에 성공하고 장관이 된 뒤에도 편안한 권력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정글로 떠난 사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는 내가 외면하고 싶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믿는 대로 살고 있느냐고. 순수한 열정이 반드시 옳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체 게바라는 진심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동시에 수백 명의 처형을 명하게 했고 콩고와 볼리비아에서 함께한 동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목적이 오르면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믿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뜨거운 확신이 오히려 판단력을 흐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평전을 읽으며 가장 깊이 새긴 교훈입니다. 실패한 삶이 반드시 의미 없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 게바라는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한 혁명가입니다. 콩고에서도 실패했고 볼리비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가 꿈꾼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혁명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뒤 반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승리한 정치인들의 이름은 잊혀도 패배한 혁명가의 얼굴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게 됩니다.
어쩌면 삶의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걸어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닐까. 복잡한 인간을 복잡한 채로 바라보는 태도. 체 게바라를 무조건 숭배하는 것도 냉소적으로 해체하는 것도 모두 게으른 사유입니다. 그는 영웅이면서 동시에 폭력의 가담자였고 이상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독단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 모순을 통째로 안고 생각하는 것,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내 주변 사람들도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존재들입니다. 그 복잡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체 게바라 평전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입니다. 20대든 40대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방향을 잃은 느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 체 게바라는 그 질문에 직접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자극이 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면 화가 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 혼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체 게바라는 82명으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과 행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줍니다. 역사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체 게바라 평전이라고 하면 딱딱한 역사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천식을 앓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는 청년의 이야기, 밤새 대화를 나누고 혁명에 뛰어드는 사람의 이야기, 권력을 쥔 뒤에도 그것을 버리고 다시 정글로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 역사적 배경보다 인간적인 드라마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냉전의 구조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옳다고 믿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협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원래 무엇을 믿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체 게바라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비극을 낳았지만 동시에 그를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자신이 어디쯤에서 타협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현실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편함을 위한 합리화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너무 쉽게 영웅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악당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체 게바라는 티셔츠 속의 아이콘으로도 냉혹한 학살자로도 소비됩니다. 그러나 이 평전을 읽으면 그 어느 쪽도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다층적인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 복잡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는 시선을 조금씩 내려놓게 해주는 책입니다. 결국 이 책은 체 게바라에 관한 책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 관한 책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질문들과 함께 앉아볼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